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정됐던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TV 토론이 무산되면서 단일화 과정이 시작부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과연 야권 단일화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다른 재보선 주자들은 무엇을 쟁점화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설 연휴 보내고 오셨는데 지역 민심을 듣고 오시는 자리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셨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목소리는 좀 들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뵙지는 못했고요. 과거 같으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명절 때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제가 가봤던 몇 군데 중에서는 소위 식당, 저녁에 술을 파는 네. 식당도 하나 있었는데요. 10시, 거기는 저희는 충남 아산이라서 10시까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1시간만 늘려줘도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살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물론 힘들다는 건 전제돼 있습니다. 네. 어디나 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분들은 뵙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1시간 연장한 게 참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신이 나오면 정말 좀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26일부터 우리가 백신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지금은 10시지만 빨리 그게 좀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동시에 외국은 백신을 한 4, 50일 전에 먼저 시작했는데 그게 좀 결과는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묻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잘 못 만나죠. 못 만나는데 이제 명절 전에 시장들을 이루는데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좀 이제 조심하면서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야당 잘하라는 이야기하고 여당이야 이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야당이 잘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이기고 해야지. 기대를 저버렸다고 얘기하시던가요? 기대를 저버리. 근데 야당이 희망을 아직 못 주고 있으니까 야당 보고 좀 더 잘하라고 아주 많은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명절 때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문자로 인사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문자를 드리면 보통 그래 뭐 너도 잘 쉬어라 이렇게 할 텐데 깨알같이 걱정스러운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걱정이고 선거도 걱정이고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도 걱정이고 청문회도 보니까 그거 참 큰일이고 세상 모든 일이 큰일인데 그거 어떻게 할래라고 참 그래서 문자를 덕담으로 문자를 보냈다가 아주 엄청난 훈계와 걱정의 문자를 참 말로 제대로 설민심이 받았습니다.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당과 야당 설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습니다. 해석도 서로 달랐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문을 연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바로 반박했는데요. 비대면이 권장된 이번 설 연휴의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예년의 설과 많이 다른 것은요. 우선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보통 정치인들은 연휴 때 시장을 많이 가는데 시장도 가게 문을 닫은 데가 많아가지고 상인들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올해 설 연휴의 특징인데요. 바로 그것이 민심의 반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귀를 갖고 많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두 분 의원들 말씀 그리고 지도부 여야 지도부의 말 그리고 여야 지도부의 입장을 내놓은 걸 좀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 쪽 얘기는 어떤 코로나 대응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법 개혁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설 이후에도 각 당의 기조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뭐 저는 제가 들은 민심은 실제로 힘들다는 거는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결국은 방역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로 좀 나아가면서 해결돼야 된다라는 민심들이고요. 네. 저희는 이후에도 방역, 민생, 경제 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풀어가는 중심 가닥에 놓고 이 방역의 일환으로 이제 새로 추가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을 이제 투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 또 민생 문제를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투여해서 현재 어려운 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네, 이제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도 아까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특별한 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당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문자로들 또는 전화로들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훈계를 하셨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이 이제 못하면 야당이 더 분발해서 잘해야지. 지금 이렇게 1년 전에 그 첫 우한 폐렴이라 알려졌을 때 그 당시에 방역을 첫 단계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백신까지 이렇게 늦어지는데 도대체 야당은 이 시기에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비판부터 그다음에 경제 대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줄곧 많은 걸 해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레 의원총회를 합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야당 우리가 지역에 들었던 민심들 다 정리해서 2월 임시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대책도 법안도 있을 테고 네. 또 여러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 110개 처음에 국회를 개원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 대책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을 110개를 이제 중점 대상 법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에 대한 토의를 할 텐데 설 민심을 바탕으로 모레 의총에서 내일은 이제 원내 대책회의를 합니다. 모레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법안들로 이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조금이라도 네.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있겠지만 당장 이제 국민들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재난지원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은 선고용 이슈다.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손실보상제, 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야 입장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제 안에 과거의 손실 부분이 포함이 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과거는 제껴두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만 이제 법으로 그걸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손실 보상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된다고 그럼 생각하세요? 저희들 기본 원칙은 손실이 있었던 곳에 보상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정교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건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손실 우리 강훈식 의원님도 법안을 냈습니다만 그 손실을 측정할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있고 그 손실을 그러면은 이 형평의 문제거든요. 네. 손실을 모두 100% 해줄 수는 없지만 그 형평에 맞게끔 근데 그 손실을 이전까지 손실은 끊어서 안 해주고 뭐 지금부터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또 이 재난지원금 이 여당에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시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4월 초 재보선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손실 이 보상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신속 집행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진작 지난 12월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벌써 이게 지금 백신의 접종 속도가 늦어지면 따라서 정부 발표대로 해도 11월쯤에나 백신 효과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진짜 코로나의 재난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상 560조는 우리가 재난을 극복해서 조기에 이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에 짠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추경을 내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작 이야기했듯이 지금 불효불급 예산들을 재조정해서 빨리 집행하자. 근데 지금 추경을 한다고 지난해 몇 차 재난지원금도 하고 뭐 추경을 했는데 그 50조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은 지난해 추경 집행률 중에서 10% 가량이 절반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을 자꾸 쌓아두고 또 그거 없는데 다시 또 세금을 거두고 빚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산 부분을 불효불급한 부분 이제 이미 코로나가 재난이 올 한 해 내내 갈 것으로 보인다면은 그 비정상을 재난을 근거로 해서 특별한 예산 재편성을 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는 얘기 같아요. 아니 재정법을 만들자고 아까 법을 만들자고 네. 하신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 법안을 거의 빨리 아주 먼저 낸 편이라서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네. 적이 잠깐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의 이 재난지원금 또는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아직 없어요. 하나도. 제가 법을 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일본이 내각에서 먼저 발의가 돼서 하나 올라온 게 정도가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야당에서는 저런 우려는 하실 수 있죠. 왜 선거 전에 하필이면 그래? 이런 거는 뭐 저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빨리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땡겨서 하자. 이거를 3월 달에 하지 말고 2월 달에 하자라는 주장을 오히려 야당이 해주면 저는 더 좋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게 법을 제정해서 더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땡겨서 하자. 그럼 좋다. 2월 달에 그러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면서 더 급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법의 제정의 문제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하자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현재 나와 있는 법들을 제가 다 봤는데 사각지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재난지원금 합의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는 3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야당이 더 빨리 땡기자는 주장을 하시는 게 재난지원금을 저는 좀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려도 피할 수 있고.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12월 달부터 빨리 하자. 예산을 추경 내고 먼저 기다리자 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추경 편성 때 보자 그랬는데 우리는 추경이 아니라 지금 이미 상황이 변했다. 그렇다면 빨리 예산부터 재편해서 하자. 지금 불용불급 예산 남아들고 있으니까. 이 토론에서 약간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손실보상 이야기 나왔을 때 재정 건전성 우려하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데 처음에 법 주장했을 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24조씩 100조 든다라고 엄청 화내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니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이랬더니 이제 다시 손실보상 이야기하면서 소급 적용하자 그러면 돈이 더 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재정 문제 진짜 걱정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빨리 땡겨서 재난지원금 합의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도 하셔야 된다는 말이 맞으니까 그건 좀 준비를 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보선 이슈들이 많습니다. 재보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우상호 예비 후보와 박영선 예비 후보 간의 경쟁이 이제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이 내놓는 공약들이 보니까 민주당답지 못하다, 민주당스럽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신뢰성이 결여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민주당다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로 들었던 게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했던 21분 콤팩트 도시를 지금 문제를 삼았는데, 자 21분 만에 다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서울의 모습을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민주당스러운 거를 어떤 것을 넣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럼 거기 그 안에 뭐 격차 해소라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호 후보의 이야기,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적은 민주당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민주당 후보가 처음부터 SOC를 이렇게 메인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사실은 21분 안에 가겠다. 21분 도시는 SOC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느냐. 오히려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먼저 민주당이 지금까지 선거해왔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보이지만 네.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그 당내 후보를 뽑는 거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에게 소구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후보다운 즉 소위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을 건드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본격적 경쟁은 시작됐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핫하게 붙었고 쿨하게 정리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토론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아마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서울시 공동 운영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먼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범야권 연립 정부를 제안하긴 했었는데 오세훈 예비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나경원 예비 후보가 다 서울시 공동 운영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그런 당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 운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민주당답다는데 이야기를 민주당답게 하려면 후보 내면 안 됩니다. 이 선거가 왜 비롯됐습니까? 그리고 도덕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더구나 본선거 1년밖에 안 남았으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민주당답다한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박원순 시장 내 서울시가 10년 동안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청장이라든가 구수가 해야 될 일을 거대도시 글로벌 시장이 했던 거거든요. 시장의 정책으로 마을 텃밭 가꿔주기, 마을 신문 만들기, 그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가 정말 글로벌 도시로서 굉장히 경쟁이 뒤처져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정부라는 것도 이런 대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서울시라는 것이 국제도시와 경쟁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최고의 그 도시들과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ICT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의료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교육과 또 시정 여러 가지 행정의 복잡한 것들을 다 조절해야 되는데 SOC도 물론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누구 한 사람의 특출날 재정으로 그 능력으로 이끌 수 있는 정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경선에 하는 모든 후보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끄집어내어서 어떤 경쟁자의 팀 오브 라이벌스로 깜막강한 이제 구상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동정부론으로 그러니까 요즘 이번 선거는 누구든지 지금 이 5분이면 5분, 4분이면 4분의 모든 능력들이 모아져도 사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을 경쟁력을 10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말지 할 정도니까 이 공동정부란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오늘 그 아침에 기자들 질의에도 응답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서울시 무슨 연립정부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립정부든 그게 공동운영이든 같은 취지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 생각이랑 다른 생각을 예비 후보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거네요. 그게 좀 그건 뭐 사실은 말을 하기 나름이죠. 연립정부라고 서울시 연립정부라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죠. 어떤 지에 무슨 연립정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공동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 오브 라이벌스 정말 지금은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서울시를 다시 글로벌 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어려운 사정이니만큼 지금 저마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 이 후보는 이 부분이 좋은데 저 후보는 저 부분이 좋은데 그런 장점들을 다 모을 수 있는 통상에는 어떤 경선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배척하고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그러면 해낼 인사도 수 있고 있다.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할수 통해서 있다.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와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남의 정당에 제가 뭐 이렇게 그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서울시정 나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연립정부라는 것은 이런 단어가 쓰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그런 단어는 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국정운영도 해야 될 제1야당 또 국정운영 하겠다고 할 제1야당이 서울시정 갖고 이제 6명, 5명이 붙어서 하면은 대한민국 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뭐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단일화가 난망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지금 저게 단일화가 잘 되면 저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단일화가 삐걱거리는 것에 대한 예측 아니냐. 그래서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큰 틀에서 좀 판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소위 말하는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더 솔직한 생각인 것 같고요.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솔직한 입장들을 서로 내놓으면 저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 단일화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네. 오늘 관심을 받았다는 게 이제 금태섭, 안철수 두 후보 간의 TV 토론은 예정이 돼 있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후보하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지대 이 TV 토론이 무산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다. 자기 혼자서 크기 위해서 저런 TV 토론 같은 거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의 그 단일화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작 단계부터 저렇게 삐걱대면 이거 앞으로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두 당사자 지금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에 이제 이런 경선 작은 리그를 통해서 또 큰 리그로 빅매치를 가는 방식도 문제 예, 삼고 예. TV는 어느 방송사를 선택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두 분 다한테 이제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어떤 좀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이왕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았는데 그게 좀 급하다 해서 이제 먼저 하신 뒤에 따로 그러면 빅매치를 하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아쉽죠. 아쉬운데 또 아까 참 제가 할 때 이 연정 문제 이야기했는데 연정이란다 연립정부가 아니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대구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겼어도 민주당과의 공동으로 심지어 상대당한테도 부지사를 줌으로써 같이 공동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해본 경험이 예, 있다 예. 그 얘기시고요. 자, 이 그 단일화 예비 전초전을 보는 그 마음이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저게 잘 되면은 아니 저희는 본선에서 지금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권이 뭐 할 수 있는 노력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뭐 그게 안 된다고 유불리 따지는 문제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양보는 있었어도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마다 뭐 쉽지 않다. 아니, 단일화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끝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도 그 선거 당일날 안철수 씨 후보가 당시에 미국을 떠났고 이랬던 거 보면 아름다운 단일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양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모으는 게 정치적 결단을 모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 갑자기 또 이슈로 떠오른 게 MB 정부 국정원의 사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의 동약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 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논란은 바로 부산 재보선으로 옮겨갔는데요.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사찰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형준 예비후보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면서 정치 공세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자, 지금 민주당의 정리된 입장, 그 민주당의 입장은 그 사찰 문건은 그 의원들 개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다 폐기하자. 그리고 이제 끝내자 이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아니 이제 입장인가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나와서 우리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거는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판결을 보고 야당에서도 누구보다 사찰의 진심인 정권의 민낯을 확인했다. 이게 논평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과거 정부일지만 저는 그 정부에 있었던 문제를 갖고 다시 끄집어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때 어쨌든 정무수석을 했던 분이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밝힐 게 있으면 밝히는 것이 그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그냥 뭐 과거 전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잘못했을 당시
본인의 역할이 정무수석이었다면 그것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잘못 없다면 어떤 잘못이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은 후보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지금 사찰했던 내용을 당사자한테 주고 폐기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후에 이런 사찰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공동 특별기획안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선거용으로 이슈를 끌어낸 거라고 선거용이죠. 보십니까? 갑자기 왜 10몇 년 전 일이 갑자기 뛰어나옵니까? 더구나 지금 김은경 전 복지부 장관의 이거는 사실은 이 정부에는 DNA 뭐 사찰 DNA가 없다던 그 말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보면은 국정원에서 IO라 그래가지고 제 공직할 때도 그랬고 우리 기자할 때도 출입하는 국정원 이제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없애자고 해서 없애진 거고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걸 더구나 사실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힌 그 문건을 가지고 지금 정체불명 문건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앞둔 명백한 이제 선거용이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이제 이걸 개선하는 것이고 지금 드러났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사찰 DNA 없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법원이 법정 구속할 만큼 사찰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던 사건들 그런 것들부터 좀 반성해야겠죠.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 이슈 하나만 딱 듣고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수처 이슈가 끝나자마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해서 관련 법안이 황운하 의원 주도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그 중대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대체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검찰과 경찰의 조정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해서 6대 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에 지금까지는 두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갖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분리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기소권을 이제 헌법에서 규환하고 있는 검사의 기소권은 남겨두고요. 6대 범죄를 따로 조사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청을 두고 또 그것과 별도로 우리 공수처는 공수처를 주어서 중요한 권력기관들이 서로 간에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제안드리고 또 연구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기소하는 부서 그리고 수사하는 부서를 이렇게 분리하는 걸 1단계로 가고 이제 장기 플랜으로 그 수사권을 뺏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를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이건 권력기구 개혁이 아니고 완전히 검찰 죽이려고 하는 일이죠. 이건 뭐 교각 사루고 빈대 잡자고 초과 상관 다 태우는 꼴인데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끝없는 견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경찰에서 일부 불만까지 곁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딱 그렇습니다. 이 6대 범죄라는 것이 조국 수석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따라 수사하고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능 범죄, 엘리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지능, 두뇌 싸움도 필요하고 굉장히 치밀한 어떤 그 기능이 필요한 곳이어서 그렇고 예컨대 미국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이게 금융 범죄 이게 뉴욕 검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줄리안이라는 검사장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검찰에서 가장 그 부분에 특화된 수사 기능과 그걸 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이런 엘리트 범죄들 이런 그 두뇌 범죄들은 법적 적용을 피해가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단순히 추적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구나 요즘은 증거 수집도 굉장히 은밀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기능인데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두자고 했던 것을 지금 이제 검찰 다 때려잡겠다고 다 합시자고 하면은 범죄로 누가 잡습니까? 자, 요 얘기는 앞으로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합시다. 예. 이후 나오는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원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